네, 안녕하십니까. 21세기와 악의 문제.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를 몹쓸이라는 악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의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또 그 해결에 앞장서면서 또 그 문제를 선구적으로 파헤치고 그 앞에서 투쟁을 벌였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 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안종주라는 빼앗긴 숨이라는 책의 글쓴이이고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정리해서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백서를 책임 이제 편집한 분이시고 또 여기 이제 환경시민센터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당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1등 공신이시죠. 최예용 소장님이시고 또 이제 피해자 대표로 이제 국회라든지 검찰 1인 시위까지 했었던 그런 이제 피해자 가족의 대표자이시고요. 물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이것을 이제 악이라는 관점에서 환경 재난이라는 사회적인 참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이제 타협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앞장서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이 문제가 이제 한국의 공론장 안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 논의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참사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다 또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참사 또는 사건이라는 그 말의 밑바탕에는 어떤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일까? 이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직접 현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한 그런 인문학자로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낱말의 뜻매김 이것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는 참사라는 이 말은 그걸 연구하는 또는 보도하는 언론사나 이제 학문 분야에 따라서 선호하는 낱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건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좀 중립적인 느낌이 좀 드는 듯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 독성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건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미디어학 이런 데, 사회학 이런 데서는 참사라는 말을 좀 선호하는 듯 보입니다. 저는 이 낱말들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나중에 환경 재난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처럼 어떤 재난의 성격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아서 사건과 참사는 재난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재난이라고 일단 뜻매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재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재난이라는 이 낱말이 어떤 경우에 어떤 뜻매김으로 어떤 정의로 쓰이는 걸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홍수, 뭐 지진 뭐 이런 경우에
가뭄 이런 경우에 주로 재난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화재인 경우에도 산불의 경우 이런 건 또 이제 재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란 말을 딱히 규정해 놓은 연구소가 별로 없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럼 법에서는 재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재난이라는 낱말 자체를 좀 살펴보면 사람이 당하는 경우를 주로 이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난은 좀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사람이 당하게 되는, 입게 되는 어떤 피해, 뭐 커다란 손실 이런 거를 주로 재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라는 말 자체는 여기 이제 위에 보면 내천자가 들어가 있죠. 홍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물이 넘쳐서 이제 받는 피해. 그다음에 불이 이제 타서 불로써 입는 피해. 그 불과 물 또는 뭐 쉽게 더 얘기하면은 지진 같은 경우도 되게 자연재해 같은 게 대체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자연재해와 이제 인공 재해가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난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울 난자라고 썼지만은 뭐 새 이름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기본 뜻은 우리가 어떤 아주 진흙탕 같은 데 빠져가지고 차가 바퀴를 이제 겉둔다든지 사람이 질퍽질퍽해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기름 유출 사고에 그 해변에 새가 기름에 잔뜩 이렇게 이제 빠져가지고 퍼덕거리기만 할 뿐 날아가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것, 이것이 난이라는 것이다. 헤어나기 어려운 질곡, 또 빠져버린 그런 진흙탕, 속 또는 늪 이런 것이 바로 난이다. 헤어나기 어렵고 특히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게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것이 난입니다. 그러니까 재라는 것은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요. 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 처하게 된 아주 곤란한 빠져나오기 힘든 갇혀버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두 낱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변고라고도 하는데 변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자연의 급변한 다른 어떤 일이 벌어져서 거기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고, 큰 탈이 이제 생겨난 것, 이것이 이제 변고입니다. 보통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커다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부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재난이란 말 속에는 그 뜻밖에 일어났다라는 이런 예고치 못했던,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뜻밖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통은 덧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장마가 쳐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는 뜻밖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죠. 뜻밖에 닥친 커다란 재앙이다. 재자는 같은 것인데 앙이라는 것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이 하늘의 어떤 벌의 의미로 이제 닥치게 되는 그런 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 이런 의미로 재난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재난을 하늘이 내리는 벌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난이란 말은 이미 퇴색됐고 색이 바래서 더 이상 쓰일 수 없게 됐습니다. 잉글리시로는 디제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에스터라는 말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별자리라는 뜻이고 별의 운행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디스라는 건 벗어났다는 뜻이 되겠고요. 별의 운행이 좀 어긋나 버린 것, 별자리가 이제 바뀌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해성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재앙의 징조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점성술 같은 데서는 별의 자리, 별자리가 이렇게 잠깐 잘못 어긋나는 바람에 그런 이제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이렇게 스며 내려와서 땅에 큰 변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군요. 이것도 결국은 하늘의 뜻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하늘에 어떤 별자리가 잘못되거나 또 그것이 하늘의 뜻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신의 어떤 노여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세계 우리가 사는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천벌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옛날에는 통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늘에 빗대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이제 그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이제 사건과 관련된 복합 재난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연 재난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인공물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함으로써 이런 이제 인공 재난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복합 재난의 성격을 갖고 우리가 재난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보니까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1년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3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이런 것들에 피해가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니까 생명을 직접 앗아갈 수도 있지만은 재산을 이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근데 이게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가능성으로 앞으로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라는 관점에서 재난을 정의를 했습니다. 원인과 상관없이 피해가 클 경우 그것은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를 크게 나누었는데요. 자연재난의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크게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낙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적조도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모두 자연재해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인공재난이 될 텐데, 이 인공재난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재난이란 말로 좀 바꿔 불렀습니다. 사회재난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은 도대체 누가 재난의 당사자인지 이것이 좀 애매하게 됩니다. 인공재난의 경우에는 그 재난의 피해자가 일단 이제 사람이라는 분명한 규정이 들어가는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것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이런 거는 정말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산불 같은 경우도 이건 자연재난에 속하는 것일 수 있겠고, 또 주변에 사는 분들은 뭐 이제 그거에 의해서 또 피해를 받게 되니까 자연재해나 자연재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붕괴나 폭발, 교통사고 이런 것도 이것도 사회재난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오염 같은 경우도 이것이 사회재난인지 아닌지에 대해, 테러 같은 경우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반 체제가 무너지는 것들, 이런 건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회재난에 대한 뜻매김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 같은 경우도 사회재난으로 보았는데요. 이 전염병은 분명히 사회적인 재난, 혼란을 초래하긴 하지만은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 재난에 대한 뜻매김은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좀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 저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 주제가 이제 악의 문제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악의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거니까 재난이냐 아니냐 정도를 먼저 판단하는 정도에서 논의를 이제 가볍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의 초점이라는 것은 재난이 무엇이냐, 재난의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적당히 구분해 놓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피해의 규모, 국민의 피해가 얼만큼 되느냐, 피해 규모가 이 정도 넘어가면은 재난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재원의 어떤 조달 이런 것들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불명료하고 애매하게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니까 이게 그냥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을 그냥 베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법 제정, 이런 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난에 대한 규정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요소 외 말고 돌발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돌발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큰 규모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랐다. 예측이 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우리가 보통 막을 수가 있잖아요. 대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예측이 좀 어려웠던 경우나 또는 예측은 좀 했는데 예측한 것보다 아주 훨씬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측이 안 될 만큼 갑자기 변화해가지고 피해의 규모가 아주 커다랗게 커졌을 경우 그 정도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이게 돌발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데요. 관리가 좀 불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피해 정도가 그 피해 대상 국가 이제 미국은 이제 주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그 주 정부에서 그것을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불가능성이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방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난 선포를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규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들어가고 나머지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건 다 전제로 하면서 돌발성이라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피해 규모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꼽아가지고 좀 더 단순 피해가 아니고 돌발성과 이런 관리 불가능성 이 두 가지를 꼽더라. 그러니까 좀 더 재난의 의미가 좀 세분화됐습니다.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재난에 대한 대처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되려면은 UNDP라고 하는 이제 UN 개발 계획에서 내세우는 재난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조직적으로 그 사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은 굳이 그걸 재난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긴 한데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걸 재난이라고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바꿔가지고 어떤 사회는 재난이 아주 취약할 수 있을 테고요. 어떤 사회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사회마다 재난의 정도가 그 규모나 이런 것이 이제 다를지라도 재난의 정도가 또 다를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재난에 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런 정도에 따라서 재난이 다르게 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은 그것은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건 유엔에서 좀 정의할 만한 내용이군요. 한 국가 단위에서 그 국가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스스로 그 나라 자체적으로
극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을 UN 측면에서는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UN에 합당한 그런 이제 재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 집안에 대해서도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감염병을 하나의 재난의 종류로 볼 수 있다면은 한 개인의 경우에도 그 개인이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우린 정부가 국가가 그것을 재난으로 보고 외부적으로 그것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재난으로 본다면 마땅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니까 재난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빠르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쓰는 이제 사고라든지 또는 참사라는 말과 같이 잘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 불행, 뭐 이런 재해 이런 말로도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사고라는 말로도 마치 쓰게 됩니다. 사고라는 게 뭐 터졌다라는 말에서 주로 이제 쓰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일이 터졌다 그럼 이제 뭔가 큰일이 났다 이런 뜻인데, 큰일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크게 다쳤다, 또 하나는 돌아가시거나 죽었다 이런 거죠. 다치는 거하고 죽는 것은 정말 큰일인 거죠.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이거 두 가지가 바로 사고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우리가 사고라고 쓰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빗대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정도는 돌아가셔서 죽는 정도는 아니고 그만큼 죽을 지경이 된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그 참사라는 게 뭐냐면 사고 가운데서 왜 우리가 비통해하는 슬픔에 젖어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큰 이제 비참한 이런, 제가 이제 마음이 갈갈이 찢길 만큼 슬프다 이렇게 썼는데 뭐 그런 일을 가끔 우리가 겪잖아요. 이거 소리내어 울기도 힘들 만큼 마음이 아픈 그런 이제 슬픈 일들을 겪게 될 때 그걸 참사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함이 좀 깔려 있을 테고요. 또 안타까움이 좀 깔려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처참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참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애도를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다치거나 죽는 일, 이것이 좀 있을 테고요. 또 뜻밖에 일어나는 어떤 뜻밖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커다란 손실, 재산상의 손실도 포함된 이런 손실이 입어야 되고요. 또 통제되지 않는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잘못이 의도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우연한 잘못일 수도 있고 실수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치거나 죽게 되는 일을 사고라고 한다고 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갈갈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슬픈 일은 참사라 부르는데, 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재난인데, 재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규모가 크다. 그리고 어떤 혼란이나 이런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이 재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난 규정을 제가 한번 끌고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통해서 그냥 더 첨가를 한 겁니다. 울리히백이라는 이제 위험사회라는 아주 대표적인 저술을 쓴 분이신데요. 독일 사회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중간중간에 읽을 만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갑자기 느닷없이 라돈 사태, 또 갑자기 무슨 매트리스 이런 걸 막 라돈 매트리스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갑자기 우리가 쓰던 이런 물질들로부터 갑자기 어떤 이러한 위험 물질들이 발견되고 이것 때문에 누가 사람이 어떤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이제 꼽았지만은 큰 예로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느끼나요?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류 전체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래 세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량 실업. 이 실업이라는 것이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국가 간 충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러 뭐 이런 거는 오늘날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핵폭발 같은 경우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핵전쟁의 위험은 실제로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위험은 크다고 보진 않지만은 핵폭발은 후쿠시마를 이후에 우리가 핵폭탄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차원에서요 핵물질들 방사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구나 라는 걸 잘 알 수 있고 또 위험 물질들이 이따 제가 끝날 때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제품의 이제 방식으로 쓰이면서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화학 물질의 어떤 포위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갑자기 위험 물질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한번 나타나면 이제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삶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또 다 이미 마셨거나 먹었거나 몸에다 이렇게 농축이 됐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이런 위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울리히백이 쓴 거는 이제 리지코라는 말인데요. 위험이라는 낱말은 이제 벼랑 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어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굴러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그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 안에 가능성으로 이게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그런 재난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으로서의 재난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의 뜻을 좀 폭넓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와는 유사하고 1958년에 이미 일어났었던 그런 유사한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유해 물질에 의해 가지고 생화 바이오 물질 이런 이제 이제 하나의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물질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참사 이것의 그 사건 중에 뭐 여러 사건이 인도에도 일어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이렇게 탈리도마이드라는 여기 이제 이 약품 보이시죠? 이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약물은 1957년 그린렌탈 이제 우리 그린렌탈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이제 이런 그 항생제 이것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렌탈 제약사가 이제 불면증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콘테르간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상품명으로 나오면서
진통제, 진정제, 특히 이제 임신부들이 하게 되는 입덧, 방지제 이런 약품으로 팔리게 됩니다. 1960년부터 팔리게 되는데 1961년에 독일의 한 이제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 기형아들을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만든 회사는 처음에 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성 시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를 한 것이고, 그 당시 법률로 봤을 때는 뭐 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침팬지에게 이 약물을 먹였더니 침팬지에게서는 기형 유발 효과라는 것이 이제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테라토라는 것은 원더풀이란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는 기이란 뜻입니다. 뭔가 좀 손 하나가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 기형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기이한 일, 그런 이제 놀라운 일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기형이라고 좀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형을 낳는 것, 제닉이라는 것은 낳다 이런 뜻이니까 유발이라는 것보다는 기형아를 낳는 거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팔다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귀가 아예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사망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기형으로 많이 태어났고, 독일에서만 5,000명 정도의 이제 이런 피해자들 보고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미국에서도 이제 한 몇 명 있었고, 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있었고, 필리핀 등등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4,000명 정도 이렇게 기형아들이 이제 죽거나 태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 회사가 하는 말은, 기업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쥐로 독성 실험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이제 빅맨 보이스라고 이제 부르는 그바스토프의 이제 오페라 테너, 바리톤 가수죠.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연구하면 들어봤는데, 아주 이제 슈바이처의 슈베르트의 이제 가곡, 겨울 나그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키가 아주 작고 팔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손만 달려 있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데, 아무튼 스스로는 아주 당당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탈리도마이드 이제 피해자들 단체에는 아마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사람들에게는 조금 저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뭐 입장이 어떻든 간에 이분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자, 1961년에 독일 소아과 의사 비드킨드 렌츠라는 이 의사 박사가 자, 이것이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 때문에 이렇게 기형이 유발된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아주 빠르게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리부터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이 기업 간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랜시스 켈시라는, 첼시라고도 하고 이제 켈시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 켈시라는 이제 심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DA 심사관인데, 물론 양리학자이기도 하지만은 당시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61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심사한 것이 이제 탈리도마이드를 이제 미국에 수입을 허가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논문을 좀 본 것 같습니다. 탈리도마이드의 독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논문을 이제 읽어서 어떤 판결을 내리자면 이 독성 시험 성적서를 제대로 갖추고 와라,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해가지고 계속 이런 수입업체에 대해서 11번이나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 거부하는 이런 판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61년에 유럽에서 이 사건이 이제 하나의 탈리도마이드 사건으로 확정이 되면서 미국에는 탈리도마이드 입덧 이제 완화제가 팔리지 않게 되는. 그 나중에 이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케네디에게 이제 상을 받는, 명예상을 받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켈시 상이라는 것도 제정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 FDA에 가장 빛나는 그런 인물로 꼽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가습기 살균제, 아주 유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잠깐 이제 끝내고 2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